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4.16 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그리고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사법부에 보내는 의견서라는 제법 긴 제목의 문서 일부를 오늘 오프닝으로 공유코자 합니다. 흔히들 탄원서라는 제목을 붙여왔는데 의견서라고 당당하고 대등하게 제목을 단 점이 일단 눈에 띄는군요. 이 의견서는 시민들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서 서명 원부와 함께 내일 오전 10시 반 열리는 두 사람의 영장 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추모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배 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염원이 바로 추모입니다. 추모는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추모는 집회와 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모는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도덕이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는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숭고한 의식이며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추모를 막았습니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차벽 남용의 통행권 차단으로 자극받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대해 경찰은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 물대포로 유가족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난사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났건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대로 법을 청원했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저항만이 유일한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이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염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희생자를 그리워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이런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경찰 공권력이 호도하는 대로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호소드립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생략했습니다. 최근에 읽어본 글들 중에서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문장도 유려하고 빼어난 글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으니까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날이 무척 덥군요. 경기 동부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저 아래쪽 일부에서는 집중적인 소나기도 내린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여름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약자분들 폭염 주의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일사병, 열사병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에 대해서 의혹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예, 김현웅 법무장관은 오늘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정보위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서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으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처 등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IS 등이 우리나라 휴대폰에 침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이런 정보 불안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이 감청 설비에 해당하느냐는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는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감청 설비가 아니고 그럼 뭐란 말입니까? 들여다본다는 건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8.15 특사를 언급했는데 통 큰 사면을 건의 형식으로 특별히 당부하더라고요. 예. 새누리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해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통큰 사면이 필요하다면서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오늘 16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예방에서 일부 경제인 사면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어제 특사 언급에 대해서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매우 시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을 해서 폭넓은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생계형 서민 범죄와 관련해서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 통큰 사면을 통해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면서 청와대 방문해서 이런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사면에 경제인과 정치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과 화합형의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서 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통큰, 이거는 북한에서도 좀 즐겨 쓰는 표현이고, 대형마트에서 무슨 그런 거 했죠? 통큰 치킨? 이런 거. 필요하면 물론 해야죠. 다른 것도 좀 통 크게. 자,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 추경안 한창 심사 중인데 새누리당은 빨리빨리 계속 그것만 외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현재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추경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경이 처리돼야 메르스와 가뭄으로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면서 추경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신임 원유철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전임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추경안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 막판 심사를 이어가고 있고 내일부터는 종합심사에 해당하는 예산결산 특위가 열립니다. 네. 야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 집중 추궁했죠? 예. 새정치연합은 카카오톡 해킹 시연 영상으로 아침 최고위 회의를 시작할 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해킹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지만 2012년 대선 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짓밟는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휴대전화의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한 IT 전문가인 안철수 전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문성근 배우 출신 정치인, 본인은 나는 아직도 배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계속하고 있던데,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이 엊그제죠. 지난 월요일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시민의 날개라는 그 구상을 밝히고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예. 문성근 대표는 지난 월요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710호에서 설명회를 열고 시민의 날개는 민주진보지향 온오프 결합 초정파 생활정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정파라는 부분이 저의 거취와 충돌에 깊이 고민을 했고 주변의 많은 분과 대화를 나눈 결과 제안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2016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날개는 잘못 알려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확산시키는 역사 창고와 시민들이 지역, 민생, 정치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과 캠페인을 벌이는 캠페인 플랫폼, 그리고 취미와 의제, 직능과 세대, 지역과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소상한 얘기 듣고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 그리고 2016년에 부산에 한 번 더 출마하겠다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기사 리포트 중에도 일부 나와 있었습니다만 거취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 끝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진짜 인터뷰를 시간에 문성근 배우 겸 정치인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그런 분이라 꼭 이 건 시민의 날개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고 인터뷰 시간도 조금 넉넉하게 배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중국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에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혔다, 이 얘기죠. 예. 해양수산부와 조달청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셀비지와 차이나 옌타이 셀비지가 각각 이끄는 컨소시엄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1순위와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하이 셀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업체로 작년 매출액이 3,220억 원, 잠수사 등 군안 분야 전문 인력 1,400명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에 중국 양쯔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하는 작업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주도의 컨소시엄은 1, 2위에는 들진 못했군요. 예. 그 유명한 언디는 왜 이번에 빵빵하게 뭘 안 했는지. 자, 연초에 담배값 크게 올리면서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담배 반출량, 그러니까 전매 인삼공사에서 나오는 걸 말하겠죠. 그것은 크게 줄었지만 담배값이 담배세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담배 부담금 등 그 수입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고요. 예. 보건복지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9세 이상 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작년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94%입니다. 흡연자 7명 가운데 1명이 1년 새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연자 3명 가운데 2명꼴인 62.3%는 담배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실천했다고 답했습니다.
흡연율은 30대가 40.5%로 가장 높았고 흡연율 하락폭은 50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40대 흡연율은 39.7%로 두 번째로 높았고 20대 39.0%, 50대 35.8%, 60대 23.5%, 70대 15.5% 순이었습니다. 1년 새 50대 흡연율이 7.2%포인트 줄어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60대와 30대는 각각 6.1%포인트, 5.8%포인트 흡연율이 낮아졌습니다. 남성 흡연자 가운데 42.9%는 담뱃값 인상 이후에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23.5%는 흡연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19.1%는 6개월 내에 금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연 열풍의 영향으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 이용자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워낙 한꺼번에 2,000원 많이 왕창 올려버리니까 흡연율에 분명한 영향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동안 담배 피우던 사람 7명 중에 1명이 1년 새에 담배를 끊었다. 금연을 선택한 셋 중 둘, 이건 뭐 굉장히 많은 포션이죠. 담배값이 크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끊었다, 이렇게 답했고요. 60대와 70대의 흡연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봐서 역시 장수에 대한 희망이랄까, 건강관리 이런 점에서 담배들을 많이 끊는다,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어제 경북 상주에서 좀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음료수를 나눠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 6분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아침 사망했죠. 예. 국가수가 어제 오후에 긴급 감정을 벌였는데 제초제 성분에 독성이 강한 농약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 2 마을회관에서 같은 마을 할머니 6명이 함께 음료수를 마신 뒤 쓰러졌는데 할머니들이 마신 음료수에 제초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무색무취의 농약이어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음료수에 누군가 제초제를 섞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쓰러진 할머니 6명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86살 정모 할머니가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결국 숨졌습니다. 네, 마을 전체가 아주 흉흉하겠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자, 경찰이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대로만 4.16 연대 주요 집행 간부들 이미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고, 또 이적단체 혐의로 코리아 연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벌였죠? 예.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오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에 대해서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에 대한 체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날 집행부들이 농성장으로 쓰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모 빌딩 사무실과 마포구의 코리아 연대 사무실, 코리아 연대 유인물을 발간한 인쇄소 3곳, 홈페이지 관리 서버 업체 등 모두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코리아 연대는 코리아의 자주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서 민중의 참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적단체 구성, 이렇게 되면 아마 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방위사업 수사,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1조 원 규모의 비리 사업이 적발돼서 모두 6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죠. 예,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를 통해서 1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 사업들이 적발됐고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서 총 63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당국은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감독 시스템과 예비역 군인들과 유착하기 쉬운 폐쇄적인 군 문화, 그리고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기강 회의 등이 비리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과 검찰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숨은 비리를 일소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단은 국방부와 국세청 등 각 기관에서 수사팀에 합류한 인력의 파견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 지난달까지 파견 기한이었지만은 수사를 더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방위사업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비리라는 점이 확인이 된 만큼 적폐를 일소할 때까지 강력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올 9월부터는 뚱뚱하면 군대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전에도 뭐 100몇 킬로그램을 넘으면은 면제 사유가 되기는 했는데 그 기준치를 좀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간 뚱뚱한 사람도 현역으로 입영을 하긴 했지만은 9월부터는 보충력으로 처분이 돼서 사회복무를 하게 됩니다. 육해 공군 훈련소에서는 과체중 입대자만 모아서 비만 소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체 검사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이런 소대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현역 판정 신체 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급 보충력으로 변경을 해서 사회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하향됐던 체질량 지수를 상향하고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한 사람을 보충력으로 처분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좀 뚱뚱한 친구들만 모아서 따로 비만 소대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군요. 예. 참. 웃으면 안 되는데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 비만 소대의 풍경이. 그렇게 비슷한 비만자들만을 모아놓아서 따로 별도 소대를 만들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참. 그러면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들끼리 따로 하고 눈 나쁜 사람은 눈 나쁜 사람끼리 따로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한때 문화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파장 그리고 논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작가 신경숙 씨의 표절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한 끝장 토론이 열렸었다고요? 예. 한국문단의 파문을 일으킨 신경숙 소설가 표절 논란과 문학 권력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는 끝장 토론회가 오늘 서울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신경숙 표절 사태와 한국문학의 미래를 주제로 문화연대와 인문학 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고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의 후속 논의장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문학 권력 문제를 비판해온 작가와 문학평론가, 국어 국문학자 등 10여 명이 발제와 토론, 사회를 맡았고요. 하지만 문학 권력의 핵심 구성원으로 지목된 창비와 문학동네 편집위원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사실 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시쳇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끝장 토론이라고 하니 조금 불편한 점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와서 다 함께 논의를 하는 게 어떻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발제 그리고 주요 주제 발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일부 토론 신경숙 표절 사태의 진실 찾기에서 발제한 정문순 문학평론가는 문학의 대서사와 거대 담론이 무너진 1990년대 나지막하고 모성적인 인상을 주는 신씨의 작품이 문단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앙받으면서 신경숙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 씨는 충만한 것은 소녀적 감수성이며 결여된 것은 사회적 인식이나 세계에 대한 감수성인 문학 소녀급 소설가에게 한국문단은 그동안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면서 신 씨가 상습 표절을 저지르는 괴물이 될 때까지 문학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해온 셈이니 이제 와서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참 통렬하군요. 문학 소녀급 소설가에게 한국문단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신경숙 씨가 상습 표절을 저지르는 괴물이 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들을 했던 것이냐.
네, 아프겠습니다. 어느 수녀원에 당시 표절 파동 때 작가 신경숙 씨가 서울 수도권의 한 수녀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텐데 상당히 한 작가의 추락 또는 몰락, 그다음에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정부가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의 한 신사에서 훔쳐서 국내로 들여온 국보급 불상 한 점을 그냥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고요. 예. 대검찰청은 절도단이 2012년에 일본 스시마섬 가이진 신사에서 훔친 동조열의 입상을 신사 측에 내어주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동조열의 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 제작된 국내 작품인데요. 정상적인 교류 혹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로 일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높이 38.2cm, 무게 4.1kg이고 일본에서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1974년 당시에 가치 1억엔으로 감정되기도 했습니다. 절도단은 2012년 10월 8일쯤 가이진 신사에 몰래 침입해서 불상을 들고 나왔고 위작이라고 속여 배편으로 부산을 통해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듬해 1월 검거돼서 징역 1년에서 4년을 받았고 마산 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상도 회수됐습니다. 네. 절도나 약탈이나 다 동일한 범죄인데 오히려 범죄의 질로 따지면 절도보다 약탈이 더 나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리는 훔쳐온 불상, 물론 훔쳐온 거 잘못됐죠. 그럼 돌려주는 거 맞고 우리에게서 약탈해간, 그래서 지금 일본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재들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7%면은 예상치보단 상당히 높군요. 예.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2015년 상반기 국내 총생산이 29조 6,868억 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성장했다고 통계국은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7%에 이어 2분기에도 7%를 기록한 것은 경기 둔화 압력에 맞서 각종 부양책과 조정책을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1차 산업은 3.5% 성장했고 2차 산업은 6.1%, 3차 산업은 8.4% 성장했습니다. 2, 3차 산업이 성장률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2분기 GDP는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1.7% 증가했습니다. 6월의 산업 생산은 작년 동기보다 6.8% 늘어나 시장 전망치인 6.0%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상반기의 산업 생산은 6.3%를 기록해서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가 0.1%포인트 둔화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산까츠님, 약탈당한 문화재는 약탈 경위를 확인해서 명백히 약탈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원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든가 원주인 파악이 어렵다면 국가 자산으로 귀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언제고 다시 약탈당하지 않습니다.
네, 일러 무삼하겠습니까? 그래야죠. 영국, 프랑스 등등 식민지 국가들에서 약탈해간 게 어디 한둘입니까? 그걸로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영 제국 박물관을 하나를 다 채우고도 전시가 아직 수장고에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군님은 일본에서 훔쳐온 우리 문화재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 문화재청은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멍충인가 봅니다. 동조 열애 입상 주고 일본이 훔쳐 달아난 모든 문화재 가져올 자신이 있는 걸까요? 배알도 없네요. 딱 조선 총독부 2기 관료다운 행태입니다. 훔쳐간 우리 물건 달라고? 그럼 이거 줄 테니 니들이 훔쳐간 거 다 내놔. 이랬어야 대한민국의 문화재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이 딱 부러지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힘의 균형 관계가 있고 어쩔 수가 없겠죠. 조선 총독부 2기 관료다운 행태다. 참. 안철수 의원은 뜻밖의 경력직을 발휘할 기회가 아닐지. 네이처보이님. 예, V3도 뭐 이렇게 밤에 퇴근하고 와서 주경야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니 기술적인 것을 밝혀내달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게 기술적인 것을 밝혀내라는 게 아닌 것은 물론 안 의원도 아시겠죠. 예. 국정원이 왜 했다는 것도 다 밝혀졌고 정말 뭐 외국에서 대북 관련만 했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국내 정치나 사회 동향 파악하고 감시하는데도 이걸 썼는지를 밝혀내야 할 겁니다. 전문적 지식보다는 차라리 결기와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치겠다라는 꽉 담은 어금니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V3 같은 뭐 백신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갖춰서 나쁠 것이야 물론 없겠죠. 네. 아무튼 안철수 의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변현주 사랑현님 그리고 둥이파파님, 제가 이렇게 참 무식해요. 비만소대라는 걸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뚱뚱한 사람들만 모아서 좀 창피 주고 그래나 그런 생각까지는 물론 하진 않았어요. 발상이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해답을 바로 주시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비만소대를 만든 이유가 뭐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려거나 놀리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살 빼주려고 했었대요. 무리만 하지 않으면 군대만큼 살 빼기 좋은 것도 없다 이런 경위도 주셨고, 변현준 사랑해님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비만소대를 만든 이유가 정상적인 체중의 훈련병들과 같이 훈련하기가 비만한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겠네요. 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런 거, 그다음에 뜀박질 이런 데 좀 힘들겠죠. 행군이나 달리기, 뜀걸음. 뜀걸음? 그게 뜀박질인가요? 달리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뜀걸음을 못하기 때문에 훈련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침에 점호 끝나고 뜀걸음은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줄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배려군요, 배려. 그리고 다이어트 생각하고 운동하는 훈련병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더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이런 거였군요. 비만소대는 뭐 계속 운영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몇 킬로가 넘어야 비만소대 배치를 받는 거죠? 궁금함이 자꾸 생깁니다. 출첵합니다. 로니님. 연지연 곰탕. 아주 곰탕 보시를 한번 쭉 하고 났더니 사내 외에서 아주 칭찬이 다단하고, 역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정서에서 참 큰 것 같습니다. 그거 못 먹어서 정말 전 억울한데요. 답답해서 문 닫고 바람 쐬러 왔어요. 이강윤 앵커도 건강 잘 챙기세요. 여기 매상 회복, 매출 회복이 여전히 좀 안 되는 모양이군요. 식당 문을 닫고 바람을 잠시 쐬러 나오셨다고 그러니, 여기처럼 그래도 강화대교 부근에서 오래 했고 꽤 유명하고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힘드니 정년퇴직이나 조기 은퇴하고서 그래도 먹는 장사가 최고라더라 그러면서 식당이나 이런 거 차리신 분들 어떻게 이 불경기 한파, 날씨는 폭염입니다만 불경기 한파를 넘기실지 걱정입니다. 돈이 잘 돌아가야, 제가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원고는 없이 지금 읽었던 기억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 제가 조금 틀리게 말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죠. 어떤 비교적 한적한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민박을 업으로 하시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외지에서 나그네가 거기서 내 여행을 가게 돼 있는데 하루 머무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숙박비를 미리 보내왔대요. 20만 원을 받아서 그 민박집 주인이 이제 그동안 외상을 지고 있던 세탁소에 가서 20만 원을 갚았고, 그 세탁소 아저씨는 또 바로 그 20만 원을 들고 마침 자기도 또 동네 호프집, 동네 선술집에서 그동안 이렇게 장부 달아놓고 이렇게 외상으로 마셨던 술값 갚느라고 또 20만 원을 썼어요. 그 호프집 주인은 야채 가게에서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안주니 뭐 음식 만드는데 부자재로 반찬 재료 가격 이런 걸로 이제 좀 갖다 쓴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20만 원을 또 빨리 갚았죠. 야채 가게 아저씨는 쌀 가게에 또 20만 원 정도 빚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빚을 갚았어요. 쌀 가게 아저씨가 20만 원이 딱 생기니까 아이쿠 이거 잘 됐다. 내가 지난달에 뭐가 있어가지고 자전거 사고가 나서 그 병원 치료를 하고 뭐 하느라고 민박집 사장 아저씨한테 돈을 20만 원 빌린 게 있었다. 그 생각이 나서 그 돈을 받자마자 냉큼 민박집으로 와서 20만 원을 갚았어요. 아유 이 사장 잘 썼어. 오늘 난데없이 누가 빚을 갚아서 내가 이렇게 바로 갚게 됐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마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20만 원 어떤 나그네가 20만 원을 보내온 바람에 쫙 일거에 해소가 된 겁니다. 돈은 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죠. 경제학 언론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20만 원이 돌고 돌아서 다시 민박집 아저씨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몇 시간쯤 있다가 그 예약을 하고 20만 원을 보냈던 그 여행객으로부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가지 못하게 됐다. 이럴 때 환불을 해주시느냐,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드려야죠. 그게 사람 사는 적이 아닙니까? 오지도 않고 방을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20만 원을 다시 보내줬어요.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으로 보냈겠죠. 자, 이거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최초로 그러니까 20만 원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나그네에게 다시 돈이 갔으니까. 그런데 그 나그네가 몇 시간 동안 20만 원을 보내놓은 덕택에 모두가 부채를 해소한 겁니다. 아무도 손해보고 무슨 과소비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경제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돈은 돌아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짤막한 우화, 재밌는 우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혹시 읽으신 분 계실 텐데 제가 대충 비슷하게 옮겼는지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죠. 문성근 배우 겸 정치인에게 온 플랫폼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등등 좀 물어봐 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통일이 독립이다 님 고맙습니다. 통큰 대통합 지겹다 지겨워 도대체님의 푸념 겸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저들의 악랄한 말장난이 참 지겹다. 자신들이 바로 몇 달 전 민주당 정권의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자와 더불어 얼마나 제멋대로 내뱉었는지를 도그 무시하고 개 무시하고 떠벌리는 그 악랄함에 아주
지겹다는 거고, 물론 그따위 말장난에 넘어가는 국민들의 존재를 알기에 써먹는 것이겠지만. 네. 강윤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군요. 듣기만 해도 답답한 속이 확 풀리는 명쾌한 평론에 늘 감탄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강윤쌤과 정승조 아나운서께도 감사드려요. 뉴스 브리핑 파이팅 이러셨더니 락 에이지스님께서 락 에이지스님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도 한번 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이 이 시간에 여기를 이분은 뭔가 사정이 있어서 이 시간대는 로그인을 못 하시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늘 들어요. 구독 중이고 이강윤쌤의 팬이거든요. 정아나, 이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거? 계속 오가네요. 예전부터 잘 들었는데 정승조 아나운서가 뉴스 브리핑을 맡으니까 더 듣기가 좋다. 뭐 이런 것 같고. 락에이지스님은 제가 페이스북을 좀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접겠다 이랬더니 방송도 접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 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아주 굵직하고 중후한 중년 남성의 그 굵직한 음성이어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 음성이. 그런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이 제 프로를 잘 안 드시는 건 확실하네요. 제가 제발 강윤쌤 선생님 이 표현 하지 말아 주십사고 꼭 호칭을 하실 거면 이강윤 앵커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건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쌤이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소담스러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평온하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군요. 일체 유심존 님도 성완종 사면을 놓고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그들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면 참 씁쓸하다라는 것이고 락 에이지스님은 여기를 아주 훌륭한 안부 및 사교와 교유의 공간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죠. 그린비 해킹 프로그램 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도 하던데 또 이탈리아 명으로는 갈릴레오라고도 부르나 봐요. 이 RCS는 핸드폰에 한번 침투시키면 포매팅을 해도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각하군요. 그럼 디포렌식 이런 걸로 지워야 지워질 수 있는 건가 보죠. 그렇다면 새정년의 대선 후보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핸드폰을 전부 다 수거해서 분석하면 증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디어인데요. 은하계님, 그렇겠군요. 해킹을 역추적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추적이다 이거죠. 네,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새정년이나 제1야당 또는 다른 야당들, 주요한 정치인들 이런 것 좀 우리가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강윤의 오늘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거고 이강윤의 오늘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고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저 문재인 대표실입니까? 비서 아무 계세요? 지금 저 문 대표 통화 가능해요? 그거 어디쇼? 합정동에 있는 국민TV의 이강윤의 오늘, 어디요? 이러진 않겠지만, 자존심이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요. 이, 그린비와 은하계님의 이런 견해를 전해 듣지 않더라도 그들이 이런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못하면 또 그게 그들의 역량인 것이고요. 아무튼 이 점은 참 좋네요. 그렇게 해서 없다는 거 확인되면 일단 개운해서 좋고 뭐가 나오면 봐라 이게 뭐냐, 응? 이 악성 문자나 이메일 이런 거 보내가지고 그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스르륵 장착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그거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던데. 우선 당장 안철수 의원 것부터 한번 해보면 돼. 그분 거는 V3 저기라 거기다는 안 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참 좋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방송한다는 게 저를 참 뿌듯하게 합니다.
벙커 따블님. 어제 바보 주막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진짜 사람 오신 그 수효도 수효지만, 숫자도 숫자지만, 저는 그렇게 모이신 분들 상호 간에 끈끈하고 인간적인 유대감이 꽉 짜여져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묘한 기분과 흐름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지껏 몇 번의 북 콘서트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독특하고 처음 느끼는 거였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나 다른 곳에서도 그 조합원들 사이에 또는 참석자들 사이에 유대감 같은 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 관악은, 저는 왜 관악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면 말이 힘들군요. 분들 줄로만 추측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멀리 도봉구,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안산에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가끔 낯이 선 분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한 그룹으로 용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앞으로 술 마실 일 있으면 관악 바보 주막에 좀 가볼 생각입니다.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음식 맛도 좋았고, 저한테 또 무슨 안주를 부상으로 줘가지고 아마 다음에 그거 써먹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에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서 평상시와는 조금 음성이 다르죠? 저도 좀 힘듭니다. 아무튼 어제 굉장히 그 슬픈 세월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 그래도 오갔던 얘기와 나눴던 술잔,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느꺼웠습니다. 느껍다. 혹시 이강윤 앵커가 오늘 발음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럴 때. 느껍다. 그래서 대단군님이 URL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뭐죠? 416act.net 노티스 4329. 아마 그 서명,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서명, 박래군, 김혜진 두 운영위원,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재판부에 보내는 그 서명 URL이 아닐까 싶습니다. 7, 아라비아 숫자 7, 7. 오프닝 끄트머리밖에 못 들었슈. 어디 서명하란 말씀? 친절한 언니 오빠야들아 알려줘요. 요 URL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있는 거. 출첵 남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재향님, 어제 그 이재향님의 막역한 친구분이라는 분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서효진님이었던가? 아주 잘생긴 배우처럼 생긴, 옛날에 무슨 그 샴푸 선전할 때 미스터 파마라는 별명을 얻은 어떤 남자 배우같이 생긴 분이었는데 인기를 독차지하셨더군요. 이재향님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한가해서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조합원이건 조합원이지 않건 간에 그 바보 주막도 또 하나의 조합 형태라는 거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을 추구하고 그가 남겼던 시대 정신과 유지를 받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고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다. 그 감동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조금 말씀이 길어졌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행간을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폭염주의보랍니다. 무슨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뭐 대단한 당대표도 아니었고, 국가 원수도 아닌데 무슨 흔적 지우기? 새누리당 하는 짓들이 왜 이렇게 쫌팽이래요? 미안하, 이거 쫌팽이라고 했다고 일르지는 마세요. 네? 제가 쫌팽이라고 했다고 일르지는 마시라고. 사실 좀 상식적으로 보면, 예.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런데 뭐 정식 임기를 마치고, 전임자가 마치고 나간 게 아니고, 예. 전임자가 중간에 본의 아니게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 나머지 이제 자녀 임기를 물려받은 원내대표. 예. 거기다가, 직전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로 이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기존의 정책 구조 방향이 이 유지가 되고 발전되고 이런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이 새누리당에서 이 원유철 새 원내대표가 이 내세우는 이 언급들, 정책 기조 방향 이런 것들을 두고 이 전임자인 유승민 흔적 지우기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핵심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당청 관계와 관련한 건데요. 사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증세 없는 복지, 그러니까 세금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중부담 중부국지를 이 큰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그러니까 증세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하는 얘기,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세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증세 여부는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수단으로 판단할 문제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 없이 해왔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전임자의 입장은 이제 완전히 정면으로 개최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당청 관계와 관련해서도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국정의 중심은 집권 여당이어야 한다. 민심을 그때그때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정당이고, 그래서 당 정청의 정책 운용 이런 부분들은 당이 주도하면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이걸 수평적 당청관계라고 명명을 했고, 당과 청와대가 필요에 따라서는 긴장관계도 적절한 수준의 긴장관계,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어제 오늘 계속 하는 얘기가 당청은 한 몸이다. 삼권 분립처럼 전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거나, 그래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당청관계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 당정청은 한 몸 한 뿔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해왔던 큰 축으로 삼았던 거를 지금 다 뒤집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요, 원유철 원내대표이자 직전 정책위 의장일 때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2월 초에 원내대표 정책위장에 당선된 직후에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들이 지금 아마 오늘 저녁 내일자에 아마 보도가 되기 시작할 텐데요. 네. 그때 보면 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서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 같은 상황 인식에 동의한다. 그래서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네. 당청 관계와 관련해서도
당이 정책 협의에 있어서 당정청 간의 정책, 모든 정책 협의에 있어서는 당이 주도하고 당이 이끌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던 것이 불과 몇 달 만에 혹은 최근까지도 정책위 의장이었으니까요. 몇 달도 아니고 며칠 전이죠. 며칠 전. 그렇죠. 완전히 태도가 표변한 거고 돌변한 건데 예. 그 이유가 뭐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청와대 눈치 보기 말고는 사실 해석이 되거나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비박계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무엇보다도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 청와대 친박계에 찍혀서 결국 그 도려내지는 과정을 러닝메이트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의 핵심적인 모든 이 판단, 사고의 중심은 바로 이 청와대의 코드 맞추기, 이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 의원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가 청와대 한마디에 찍혀 나가면서 결국은 원내대표의 정치적 무게감, 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뭐 땅에 떨어진 만큼 원내대표가 얼만큼 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보다는 실제 자리 보존을 통해서 이 총선에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에 대한 관심, 이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만 한 가지, 유승민 원내대표 때 이 당이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방향들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제 흔적 비우기, 흔적이 없어지는 쪽으로 갈 텐데, 이게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 국민적인 호출 가능성, 또는 당에서 총선이 가까울수록 유승민 역할론이 커지는 하나의 계기, 오히려 예. 그렇게 작동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제가 뭐라고 말을 받아야 되는데 난감하고 남사스러워서 대통령이 일단 흐뭇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도 사실은 좀 말씀하시면 남사스러운데 더 웃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2월 2일 날 유승민, 원유철 조가 떴죠. 이주영, 홍문종 조를 물리치고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장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날인 2월 3일 날 김무성 당 대표가 네. 2월 임시국회, 그때 이제 2월 임시국회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김무성 대표가 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예,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막 새로 뽑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4월 4일 날 했죠. 그 유명한 국회연설. 그랬었죠. 예, 4월 8일 날. 그런데 김무성 당대표, 당시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이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네. 정치인이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정면으로 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물어보면 아마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현실이다. 이걸 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려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말 우리 잘 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총 자리를 지킨 게 넉 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흔적이 뭐 얼마나 남았다고? 5달 정도 됐죠? 5달인가요? 2월 2일부터. 맞네. 네. 뭐 흔적을 지운다고 마치 무슨 레닌 격하운동 뭐 이런 것 같아. 스탈린. 저기요. 얼마나 유치하고 참 촌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살짝 내비치셨어요. 앞으로 유승민을 필요로 할 저기가 올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선거나 이런 거 보면은 지우기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그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그렇죠. 지금 청와대고 어디고 간에 유승민 때릴수록 유승민은 속으로 혼자 씩 웃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일거에 약 한 미들급 복서 정도였는데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헤비급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좀 네. 개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 헤비급으로 확 올라갔는데 이럴수록 본인 맷집은 커지고 아무튼 뭐 유승민의 주가는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양 기자 우리 네네. 수십만 명의 청취자분들을 증인으로 저하고 내기 하나 합시다. 네. 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고 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뭐 며칠 뒤에 생각하겠다 이러기 없기에요. 네네. 자, 1번.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증인이시고 이 내기에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1. 유승민에게 새누리당은 공천을 줄까 말까? 줍니다. 네. 낙천시키진 않을 거다.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이 재미가 없어지는데? 2번. 만약에 공천을 안 준다면. 네. 만약에 안 준다면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할 겁니다. 할 것이다. 좋아요. 대구에서 나온다, 수도권이나 서울 어디로 나온다? 대구에서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공천을 못 받았다고 치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될까 말까? 당선될 겁니다. 아, 그럼 내기의 의미가 없어지네요. 저하고 똑같아 버리니. 뭐 하나가 서로 따로 가야 뭘 하는데. 아이, 재미없어라. 다시 그럼 좀 더 정교하게 짜가지고 좀 더 아리까리하게 짜서 제 2차 내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질문에 제가 대답한 거하고 예. 이 사회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똑같다는 얘기는 예.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뻔히 그런 그림이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승민이 미워도 공천을 안 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주는 순간 전국적 선거, 아니 공천을 안 주는 순간 전국적 선거구로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공천 안 줬는데 무소속으로 나서 됐다?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지.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 좀 더 아리까리한 걸로 다시 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 양정재 기자, 더운데 애쓰시고 퀴즈에 많이 강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한 4분가량 게시판 좀 보고 문성근 정치인 겸 배우와 진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로우즈님. 하하, 저도 양정대 차장 생각에 동참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거죠. 잊지 말자 세월호님. 공천 준다. 무소속 출마한다. 당선된다.
이거 뭐 제가 퀴즈 출제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군요. 이렇게 뭐 노타임으로 고민은 할 필요도 없는 질문들을 드렸으니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웃으셨을까. 출첵합니다. 버럭영석투님. 시사인에서 피싱 파일을 복원했네요. 네, 그렇군요. 사도요한님. 전 이강윤 앵커에게 500원 걸어요. 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양 기자 하면서 크크 하시는데 사도요한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500원을 1000원으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재밌지요? 가끔 이렇게 한번 하니까. 네. 문성근 대표에게 작금의 저 시끄러운 새정치국민연합에 다시 침투하셔서 하하하하하. 예, 묻죠. 일체유심조님 오늘 자주 뵙네요. 고맙습니다. 당정청은 한 몸이다. 북한 정권이 늘 부르짖던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선동질하던 그 말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남북 정권의 하는 짓들이 어찌면 이렇게 비슷한지 등골이 오싹하네요. 네, 우리 일체유심조님은 정말 한학 그 묵향에 제대로 젖어든 분 같은 느낌을 항상 주셨어요. 글 속에서도. 그리고 말씀 이렇게 적으시는 걸 보면 라임, 운율이라고 합니까? 그게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3-4조 이렇게 읽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생기던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양정대 기자, 낮은 단계의 북한 노동당 격인 새누리박당 말고 새누리박당,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박당 말고 새정년 혁신안과 정의당 소식을 좀 더 많이 전해주세요. 예, 이건 제가 양정대 차장에게 전하겠습니다. 늦겁다. 와, 오늘도 모르는 고급스러운 말 배워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서희 아빠님. 제가 그냥 유일하게 아는 단어입니다. 녹차향님도 바로 사전 찾아보셨군요. 늦겁다. 안 써서 자꾸 잊혀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사어로 되는 우리말들이 많이 있죠. 야, 정봉주 이러지 말고 기자회견 해라. 정봉주가 사면자 명단에 오르내리는 그 개수작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라 라고 달구진님께서. 네, 속마음은 어떨까요? 정봉주 이번에 사면돼서 어떻게 좀 해봤으면 할까요? 아니면 더러워서 나 안 받을래 하고 저렇게 아웃사이더로 개길 수 있을까요? 속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그 서호연님이 이재양의 친구가 아니고 남동생이셨군요. 몰랐습니다. 그 본인이 밝히질 않았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었고요. 연재, 연지, 연서. 제 딸이 서연인데 여기는 연서네요. 늦겁다. 어떤 느낌이 마음에 북받쳐서 벅차다. 네. 이다은님께서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의견서와 함께 서명할 수 있는 그거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즈님은 지금 민노총 천안 집회, 오늘 파업이죠. 총파업 올려주셨고요. 블루투스 사용하며 농사일 하느라 흙 묻은 손으로 댓글은 달지 못해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윤 앵커의 명쾌한 시사평론에 버티고 삽니다.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할 수가. 울컥합니다. 늦겁습니다, 정말. 블루투스를 사용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귀에다 꼽고서 어떻게 일하시러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시는 그런 뜻인 건가 보죠. 네. 고맙습니다. 내포지기님. 더운데 얼마나 흙밭 논밭일 하시는 게 힘들겠습니까? 염천에 허리는 휘고 농부 손이 88번이 가야 쌀이 익어서 수확할 수 있다는데 숙연해집니다. 죄송하고요. 아라비아 숫자 1 4개 쓰시는 분. 안철수 의원 얘기로는 그 피싱 해킹 프로그램 심겨져 있는 거, 그 원격으로도 삭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거 안 의원이 뭔가 확실한 걸 갖고 한 얘기라면, 그럼 그 심어진 것들을 또 리모트 원격으로 다 없애버린다? 그럼 증거인멸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군요. 지금 또 시사인에서는 복원도 했다 그러고.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막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아주 시급하게 다그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거 뭐 알고는 있을 텐데 야 네가 해 또 시민이 해 맨날 이러다가 또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야당이.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이 표절은 예술가가 목숨을 걸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짓이다. 표절은 독자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표절은 자살이자 타살이다. 운동선수만 왜 은퇴를 하느냐? 예술가도 능력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은퇴해야 한다라고 조정래 작가의 말을 다름과 닮은 님께서 주셨고요. 늦바람님, 드디어 7월 25일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토요일이군요. 7월 25일 오후 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전라북도 사무실이 문을 엽니다. 아울러 이강윤 앵커의 북 콘서트도 같이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라고. 연락처는 서화진 간사님이랍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나와 있고요. 저도 지난번 전주 모임에 갔을 때 지금 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매우 널찍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1층에 그것도 굉장히 큰 사무실 2칸을 이렇게 함께 터서 써서 속으로 아주 놀랐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그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운영비에 사무실 운영비에 그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부디 이곳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호남 나아가서는 미디어 협동조합의 어떤 그 산소 공급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저의 고향, 제가 18살이 되던 해까지 살았던 곳이어서 좀 더 저에겐 각별합니다만 모처럼 고향분들 뵙고 제 책 얘기도 좀 드리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듯한 멋진 지역 사무실 문 여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가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앞에서 예고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이자 정치인, 활동가, 시민운동가인 문성근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하니까 힘내야죠. 그 헤드폰에는 뭐 이상한 거 안 심겨져 있겠죠? 참, 이거 보고 있는데 깝깝한 것이 국가가 나서서 네. 우리 사업을 다 망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이 안드로이드 폰에 완전히 목매달고 있는데 네. 그거 쓰지 말라고 지금 전 세계에 선전하는 거잖아요. 국정원하고 박근혜 정권이. 그리고 버전 바뀔 때마다 갤럭시 네. 6, 5, 4, 5, 6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도 안 되고 뭐 밴드도 카톡도 쓰지 말라는 거고. 이게 근데 국내 사람들은 뭐 예전에 유신 시절에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둔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외국 경우에도 이를테면 카톡이 외국에서 쓰인다 그러면 많이 쓰이죠. 예, 그 정부에서 그 해킹 프로그램 사서 자기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근데 외국 경우에도 이를테면 카톡이 외국에서 쓰인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예, 그 정부에서 그 해킹 프로그램 사서 자기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이게 창조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카톡을 많이 쓰는 게요. 예. 유학이거나 사업차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국내와의 연락 수단에 매우 유용하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이라는 거는 아예 일본 시장에 처음부터 일본 시장을 타겟팅으로 해서 국내 사람들은 그닥 쓰지 않는데 밖에 수십 개국에 수십만 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톡을 순수한 외국인들보다는 한국과 어떻게든 접점을 갖고 있거나 또는 비즈니스상 한국과 무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자, 예. 저기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국민의 명령 대표 뭐 이래 되고요. 예, 문 대표로 그럼 호칭하겠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시민의 명령, 국민의 명령 그거는 안 하시는 겁니까? 접은 겁니까? 병행입니까? 일단은 병행이죠. 이게 그 온라인 광장을 만들자는 게 국민의 명령의 주요 운동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게 성공적으로 진수가 되면 일종의 흡사병 돼서 넘어가야죠. 어디로요? 그 시민의 날개로요. 그러니까 온라인 광장 쪽으로 흡사병이 되겠죠. 국민의 명령도. 그러니까 발전적 2차 버전을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간단한 거네요, 일단.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역사 저장 창고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아까 그 뉴스 브리핑에 들으니까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던데. 네네. 역사 창고였구나. 역사 창고, 캠페인 플랫폼, 그다음에 커뮤니티. 네. 그럼 이전에 추구해 오셨던 것과 가장 다른 점 한두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하신다면요? 그전에는 일단 그 12년 총대선 국면을 놓고 야권이 분열돼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통합을 이루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SNS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온과 오프가 결합된 정당을 설계해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온오프 정당. 네네. 그래서 일단 통합에 방점에 찍혀 있었다면 그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이 조직화해서 힘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당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어떠한 그 정치적인 뭐 행위나 이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반영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시민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진보 지향을 하는 시민들이 초정파적으로 모일 수 있는 온라인 운동장을 만들자. 그래서 그 운동장 안에 이를테면 뭐 환경 운동하는 분들, 뭐 탈핵 또는 무슨 뭐 교육 운동 이런 분들이 다 그 네트워크별로 둥지를 틀어서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뭐 선거 국면이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민주진보 진영의 당선에 협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12년 대선 후에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 운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30만 명이 서명했거든요. 한 보름 만에. 그랬죠. 많았죠. 그런데 그 30만 명 명단을 새누리당에 전달해 주고 나서 끝났어요. 그 30만 명이라는 DB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흔적이 안 남아요. 어딘가에 누군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움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움만 알지 거기서 서명운동한 사람은 30만 명의 동의를 받았건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이슈마다 캠페인이 벌어지고 뭐 정책 생산을 하고 뭐 등등 했을 때 그분들이 한 장소에 계속 누적이 되면 여기서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무브온이라는 시민 정치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엔 클린턴 그 탄핵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바마의 초재선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보면 오바마 초선 때 300만 명 정도였고요. 재선 때 70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배 더 이상으로 늘었군요. 늘었죠. 300만인데 그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가 6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만 명 정도 이상이 같은 그러니까 페북의 좋아요 정도에 그 늘러주는 그런 정도의 동력을 가진 참여 의지를 가진 분들이 한 50만 명 이상 모여서
그 같이 의논을 하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 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선 첫째. 네. 온라인판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빅텐트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온라인에 빅텐트를 만드는데 네네. 온라인만으로는 동력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두 번째 드릴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온오프로 하고 통합에 방점을 둬서 해보니까 네. 구체적인 추진 동력이 확보되지 않고 결국은 정당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 예. 그래서 조직화된 시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서 이 작업 먼저 해야 한다 소리냐?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오프라인적 노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직능이나 직장이나 취미나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네. 그 네트워크들은 온에서 가볍게 만났지만 오프에서 다시 오프 번개가 이루어져야 그게 온에서 다시 동력으로 확대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온오프가 순환하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손 한번 잡고 얼굴 한번 보면 네. 저 사이버상에서 수십 번의 댓글과 답글로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 접촉이라는 게. 그렇죠. 예. 자, 네. 해필 시민의 날개라고 이름을 붙인 아주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분이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 네. 왜 제목이 시민의 날개입니까? Wings of Democracy라고 전우용 그 역사학자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파워 트위터리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아오르자 시민이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한국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 끔찍하니까. 당장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긴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한 게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대의제도를 쟁취해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의사소통 기구가 인쇄술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만 명당 1명 대의를 하는데 10만 명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가 나의 뜻을 대의해달라. 넌 전문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라. 이렇게 채택된 게 대의제도인데 그 이후에 인터넷, SNS까지 오면서 이제는 의사소통 기구가 막 즉각 되잖아요. 전 국민의 의사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정보의 양은 시민이나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다 똑같고 그다음에 판단력은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시민이 더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의제도 자체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바람직하니 대의제도에 맹점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이걸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 보완 강화하자. 그것의 툴로서 온라인 사이버 인터넷을 활용하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를테면 백낙천 선생께서 그 대전환이라는 책에 계속 고민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정치 변화의 추구 목표를 직접 민주주의제 도입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의제도의 그러니까 더 나은 대의제도를 추구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그게 같은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대의제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사표를 너무나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제도. 지금 세계에서 운영되는 것 중에서는 독일식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을 채택하도록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는 한 지금 지역구도 속에서 새누리당 다수당이 되는 걸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뉴질랜드 같은 데가 국민운동으로서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를 채택 성공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정치가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라는 그 목표를 두고 대의제도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넣도록 채택하도록 하자. 이것이 운동의 근본 목표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보자면 당장 정권 교체가 목마르니까 이 부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네.
조금 힘 빠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모바일 또는 디지털 또는 사이버 공간에 그렇게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저 몇 년 전에 산에 열심히 댕겼다고 그러던데 산 내려와서는 이 공부하셨던 겁니까? 아니, 정말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국민의 명령 때도, 과거에 이제 노사모 경험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부원의 성공 사례를 봤고요. 예. 그 다음에 무부원의 성공 사례가 사실 유럽 정치도 다 바꾸고 있거든요. 아, 유럽도.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이 당원 중심 정당의 전형적인 모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성기에 당원이 300만이었는데 지금 30만으로 줄었답니다. 예, 문 대표님 조금 말씀 줄여주셔야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정치를 바꾸려다가 보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아, 공부하신 거다? 네. 하긴 처음부터 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철수도 공부해서 알았다는데. 저기요, 왜 불출마하십니까? 지난번에 나갔을 때 4년 전에 떨어져도 나 부산 북군가 한 번 더 나가겠다고 얘기 철석같이 하셨고 그 뒤로도 몇 번 확인했는데 네. 왜 불출마로 선회한 거죠? 너무나 저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지역 유권자분께도 죄송하고 예. 저와 함께 지역구들 넘어가 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했던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게요. 정말 죄송한데요. 네. 이게 정당은 정당별로 기득권 때문에 분열돼 있잖아요. 예. 근데 시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시민이 같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은 그래서 초종파일 수밖에 없어요. 민주진보 지향 2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노동당이든 그 지지정당은 각자 달라도 예. 같은 곳을 바라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같이 모여야 되는데 제가 복당과 출마를 특정 정당에 예정해놓고 이 운동을 하면 너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둘을 놓고 이제 고민한 거죠. 어느 것이 이 국면에서 가장 거냐? 효과적인 일이냐. 정치적 명분을 지키느냐 아니면 온오프의 문제점을 명긴하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서 기여해보겠다가 더 대의를 위해서 크니까 네. 포기한다. 그렇죠. 그래도 참 알겠습니다. 그 언제 한번 직접 가서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해야죠.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자유 발언하시죠. 네, 시민의 날개 이렇게 검색하면 통통.kr이라고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통과 통 사이에 하이폰이 하나 있는데요. 네. TONG 작대기 TONG.kr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모금란이 있습니다. 10억을 모아주시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 내에 발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디자인이나 또는 촬영 편집 이런 컨텐츠 생산에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 경우에 네. 조금 자원봉사로 그러면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보장해드리면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연락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통통.co.kr 네, 통통.kr. 그러니까 통통.kr.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네, 또 고맙습니다. 연결하죠. 네,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